결혼 8년 차 아내 지연은 언제나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의 출근길에 손을 흔들어 주던 사람. 저녁이면 따뜻한 국과 반찬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던 그 사람이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죠. 예전엔 식탁 위, 거실 탁자 위 아무데나 두던 휴대폰을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군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갈 때도 꼭 들고 갔습니다. 여보, 요즘 왜 핸드폰 항상 들고 다녀? 제가 아무렇지 않게 묻자 아내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습관됐나 봐. 요즘 일도 많고 연락도 자주 와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클라이언트와의 연락이 잦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작은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급하게 뒤로 숨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해? 제가 웃으며 물었지만 그녀는 괜히 당황하며 대답했죠. 아, 그냥 친구랑 톡했어.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그녀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쳐간 표정은 분명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예전과 달리 저와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평소처럼 저녁을 먹던 중에 지연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에 살짝 보인 메시지의 일부. 오늘도 고마웠어.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갈게.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데 그래? 저는 괜히 물었습니다. 아내는 무심한 척 답했습니다. 아, 클라이언트야. 작업 때문에 몇 번 만났거든. 하지만 그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내 옆에서 저는 계속 뒤척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예전 같지 않은 눈빛, 대답할 때의 망설임,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이름 없는 연락처.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한 날이었죠. 이상하게도 직감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 근처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인 듯한 카페로 들어갔죠. 잠시 후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남자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고 그녀도 아무렇지 않게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 사람이 클라이언트겠지. 애써 부정하고 싶었지만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은 연인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몰래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공유했던 번호가 아니었죠. 다음 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여보, 핸드폰 비번 바꿨어? 아내는 순간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얼마 전에 해킹 관련 뉴스 보고 겁나서 바꿨어. 알려줄게. 그녀는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휴대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도 깨끗했고 통화 기록도 평범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깨끗했습니다. 모든 흔적이 삭제된 듯 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던 날 밤.
늦게 귀가한 저는 집에 불이 꺼져 있길래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방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오빠. 오늘은 못 나갔어. 남편이 늦게 들어온 데서.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오빠 못 나갔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온도. 저는 그날 밤 술이 확 깨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하기로. 아니면 제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 주머니에 슬쩍 녹음기를 숨겼죠. 그리고 지연은 평소처럼 외출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잠든 후 저는 녹음기를 꺼내어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예뻤다. 오빠,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기분 좋아요. 걱정 마. 곧 정리할 거야. 그들의 대화는 너무도 노골적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몸이 그립다는 말, 그리고 저에 대한 비아냥까지.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년 동안 믿어온 사람이 이렇게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엔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누구인지, 어떤 놈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 저는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그녀의 배신을 끝까지 파헤치고 그 놈과의 모든 관계를 낱낱이 밝혀내려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의 배신을 직접 귀로 듣고도 모르는 척 웃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하지만 무턱대고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저는 본격적인 추적을 결심했습니다. 지연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해야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건 GPS 추적기였습니다. 작은 기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해 지연의 차 밑에 몰래 부착했습니다. 그녀는 외출할 때마다 차를 사용했으니까요. 그 다음은 아내의 휴대폰. 직접 보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달리 집에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해킹 전문 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비용은 비쌌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업체를 통해 지연의 휴대폰 내역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어떤 옷 입을까? 그날처럼 입으면 좋겠어? 혜야, 그거 알지? 내가 널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그들의 대화는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이름조차 저장하지 않았지만 대화의 분위기만 봐도 둘의 관계는 명확했습니다. 그놈은 지연을 혜야라고 불렀고 아내는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대화에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그리고 언제 남편인 제가 출근하는지까지 공유하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치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그놈이 누구인지. 그래야 복수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GPS 위치를 매일 기록했습니다. 아내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정기적으로 강남의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시간도 거의 일정했죠. 오후 2시. 저는 회사를 조퇴하고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척 노트북을 펼치고 자리를 잡았죠. 그때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했고 옷차림도 세련됐더군요. 그녀는 잠시 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났을까?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셔츠 차림. 얼굴도 인상 좋게 생겼더군요.
그가 아내 앞에 앉자 아내의 표정이 한순간에 밝아졌습니다. 마치 대학 시절에 풋풋한 연애를 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둘은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평소 지나다니며 익숙했던 그 호텔이 그날따라 너무도 낯설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그들이 손을 맞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카메라를 꺼내 그 모습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그들의 뒷모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신이 멍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사랑했던 아내의 추악한 뒷모습을 직접 확인했는데도 어디선가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영상, GPS 기록, 휴대폰 복구 데이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배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이름도 알게 됐습니다. 휴대폰 복구 데이터를 뒤지다가 사진 속에서 그놈의 명함을 발견했거든요. 이재훈 클리닉 대표 원장 의사였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피부과 원장.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잘생긴 외모와 실력으로 SNS에서도 꽤 유명한 사람이더군요. 그렇게 유명한 남자가 제 아내와 몰래 호텔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재훈, 내 놈 이름 절대 안 잊어버릴 거다. 그날 이후 저는 그들의 만남을 주기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주 2회 정기적으로 만나며 호텔에 들렀습니다. 심지어 명절 전날까지 만나더군요. 제가 부모님 집에 혼자 내려간 그날, 아내는 또 호텔에 갔습니다. 모든 스케줄과 영상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금액도 위자료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자. 두 사람의 모든 움직임, 심지어 대화까지 기록할 겁니다. 그날부터 아내의 차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했습니다. 차량 내 대화, 통화 내용, 목적지까지 모두 기록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날도 호텔에서 나와 아내가 이재훈의 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주고받은 대화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언제쯤 정리할 거야? 난 이제 지긋지긋해. 조금만 더 참아. 걔는 의심도 안 해. 돈 좀 더 모으면 이혼하고 우리 유럽 가자. 그들은 이혼을 전제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결혼 생활은 그저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었고 모든 게 준비되면 제 곁을 떠나 유럽에서 새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죠.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앞으로 확보할 더 많은 기록으로 그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훈의 병원 명성, 평판. 그 모든 걸 박살낼 복수의 방법을요. 다음 단계는 그들의 추악한 관계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박살내는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만 해도 충분했지만 저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이 복수가 확실하고 통쾌하게 끝날 테니까요. 먼저 변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전문으로 이름난 변호사였죠. 그에게 지금까지 모아둔 자료들을 차례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아내와 이재훈이 주고받은 문자, 호텔 출입 영상,
GPS 이동 기록, 차량 내 대화 녹음, 그리고 그들의 사진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합니다. 재판에서 절대 질 일이 없어요. 상간소송, 이혼소송 모두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왠지 모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오빠라고 부르며 웃던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랑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냥 위자료나 받고 끝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남의 사회적 지위에 타격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저 사람은 의사잖아요. 의료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윤리 위반으로 면허 정지나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고요. 그 순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의사 면허. 그놈의 모든 명예와 돈의 근원. 그걸 박살내야겠구나.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한의사협회에 윤리위반 신고를 준비했습니다. 환자 보호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진료를 빌미로 개인적 사적 만남을 가짐, 환자 개인정보 악용 의혹. 이 모든 조항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작성했습니다. 제보와 신고가 들어가면 협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몇 번 비슷한 일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죠.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면허 정지까지 내려진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병원의 리뷰 사이트, 커뮤니티, SNS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원장이 환자 보호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더군요. 의사 품격 어디 갔나요? 고객 신뢰 깨지네요. 이런 식의 글들이 여기저기 퍼지자 병원 측은 발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삭제, 신고, 변명 글까지 올렸지만 이미 늦었죠.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정보를 원했으니까요. 순식간에 그 병원은 평점이 떨어졌고 예약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병원 SNS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됐고 뉴스에는 강남 유명 피부과 원장, 불륜설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떴습니다. 정확히 이름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지역과 설명만으로도 그놈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쯤 아내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무슨 일 있어?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걱정 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모르는 사이 모든 덫은 이미 다 쳐놨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들은 말. 곧 법원에서 소환장이 갈 겁니다. 그쪽은 정신없이 대응할 준비하겠죠. 며칠 후 예상대로 아내는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에 경악했습니다.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상간소송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 내가 이재훈이라는 놈과 어떤 짓을 했는지. 호텔에서, 차 안에서, 그리고 그의 집에서 주고받은 대화까지 다 알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녹음, GPS 기록, 영상들을 차례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우리. 그때 저는 처음으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넌 내 아내였지만 지금부터는 내 적이다. 법정에서 보자. 그녀는 흐느끼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의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인생의 수년을 농락했으니까요. 그 죄값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재훈에게도 법원 소장이 전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도 윤리 위반 조사에 착수했고 평판은 이미 바닥으로 추락 중이었습니다. SNS에는 병원 폐업 루머까지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는 법정. 저는 그곳에서 그들의 거짓말을 모두 까발리고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놈의 의사 면허와 지연의 사회적 삶을 박살내줄 생각입니다.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두 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진행됐죠. 아내 지연과 상간남 이재훈 둘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옆에는 이재훈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눈가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더군요. 아마도 최근 언론과 커뮤니티 그리고 의료윤리위원회 조사로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재판부는 제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호텔 출입 영상, 차량 내 녹음 파일, 아내와 이재훈의 카카오톡 메시지 복원본, GPS 이동 기록, 병원 내에서 주고받은 은밀한 메모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판사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내는 입을 꾹 다물다 끝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때 이재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친분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준비한 녹취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빠 언제쯤 정리할 거야? 난 이젠 지긋지긋해. 조금만 더 참아. 걔는 의심도 안 해. 곧 이혼하고 유럽 가자. 이 한 문장이 그들의 모든 관계를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이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죠. 이혼 소송은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판사는 선고했습니다. 피고 최지연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을 선고합니다. 위자료 7천만 원 지급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상간 소송의 판결. 피고 이재훈에게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5천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의 절반은 이룬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훈의 의료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6개월 면허 정지와 함께 강력한 윤리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로 있던 병원도 폐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환자들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었고 악성 리뷰가 쏟아졌거든요. SNS에는 불륜 의사 강남의 파렴치한 원장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모든 광고, 협업, 방송 출연은 중단되었고 결국 병원 폐업과 함께 의료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부모님 집으로 쫓겨갔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녀의 배신에 크게 실망했고 결국 고향에서도 소문이 퍼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더군요. 친구들도 그녀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재훈은 SNS에서 한때 잘 나가던 계정을 닫았고 아내는 연락할 사람도 없는 상태로 전락했죠. 그리고 저는 평온한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물론 상처는 여전했지만 복수는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배신감이 컸던 순간, 그리고 그 배신에 대한 철저한 응징. 그게 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진짜 지옥을 선사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죠. 법정에서의 승리, 이재훈의 의사 면허 정지, 지현과의 이혼,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몰락까지. 이쯤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남긴 배신의 깊이는 그렇게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진짜 지옥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한참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죠. 지연의 부모님 집 주소, 그곳에 아내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이름난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한 남편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 의사와의 불륜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 승소, 그리고 의사의 면허 정지까지. 그런데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정적인 단서를 남겼죠. 그녀는 땡땡 지역 퇴직 공무원의 딸입니다. 현재 본가에 숨어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생각보다 더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지연의 가족에게 소문이 돌았고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소문을 못 이긴 지연의 아버지는 지연을 집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눈물로 손절을 선언했고 형제들도 연락을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결국 원룸촌에 월세를 얻어 숨어 살게 됐습니다. 일도 못 구했습니다. 배신자, 불륜녀, 상간녀라는 낙인이 그 사람의 이름보다 더 강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재훈. 면허 정지 후 그는 병원을 아예 접고 해외로 도피하듯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의 출국 금지 요청을 해뒀죠. 횡령, 세금 탈루 정황을 변호사와 함께 포착하고 국세청에 제보한 겁니다. 이재훈은 출국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의 병원 운영 과정에서 여러 편법적인 자금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불륜뿐만 아니라 경제사범으로까지 낙인 찍힌 그 남자. 결국 그는 구속됐고 언론에 얼굴과 이름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의사 불륜남 탈세로 구속. 그 기사 제목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을 때 저는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은 알바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며 친구 하나 없는 세상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재훈은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출소해도 면허를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처지였죠. 그리고 저는 이제야 평온했습니다. 가끔 지연이 보낸 카톡이 오곤 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나 이렇게 살고 있어. 한 번만 나 좀 용서해줘. 읽고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복수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연, 그리고 다시 믿어도 될 사람들과 함께요. 가끔 그들의 비참한 근황이 들려옵니다. 어딘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지연, 구속된 후 출소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이재훈. 그들의 삶이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일 겁니다. 나는 그걸 알기에 더는 복수할 필요도 없죠. 이미 그들의 삶은 내가 아니라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2번 다시 나를 속이는 사람에겐 내 손으로 끝까지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이기도 합니다.